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자 쌀값 장성화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입니다. 모두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쌀값 TF는 최근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쌀값 폭락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8월 25일 쌀값이 16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농어민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산지인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쌀값 폭락 원인과 그간 대책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식량 안보의 주축이자 5,200만 국민의 주식인 쌀값 지지 정책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선제적인 생산 조정과 수확기 시장 격리 등 근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은 선임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해수위를 이끌고 계시는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이신 안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김수홍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산석 의원님은 코로나 확진 관계로 오늘 참여를 불가피하게 못하셨다는 말씀, 윤재갑 의원님하고 두 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이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고 쌀값 해결을 지혜를 모으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또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장님이신 김명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철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문병환 농협 RPC 전국협의회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한영 농립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정정부 관계자도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또 김성환 소병은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농협 이천일 사무님의 현황 브리핑을 듣고 또 신정은 의원님 발제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씀은 4분 이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는데 기본은 4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정보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실 뭐 한참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국회에 자주 또 오게 하고 또 아스팔트 위에 나서게 한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물가, 금리 등 이 월급 말고 모든 게 다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삼고 시대인데 유독 이 쌀값만큼은 연일 이제 폭락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확기 21만 원이었던 게 지금 보니까 지난달 말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인 것이죠.
이처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이제 곧 수확기를 맞이하면서 농가 총소득의 약 2조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그런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된 여러 단체들과 또 정부 관계자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 쌀값 폭락은 예견됐었죠.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간 좀 속도 있게 예방적으로 이렇게 대응했으면 했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권 출범할 때 쌀값이 20만 원 막 그 벽이 이제 깨졌을 때 그때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쌀인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시 우리 국민 전체의 주식이자 또 식량 안보의 핵심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찌감치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신정원 의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관련된 또 토론도 좀 했고 지난번 서울역 앞에 집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현장의 생사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22개의 민생 입법과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희가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 이 쌀값 안정화 관련된 양곡법 개정안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농식품부가 재정당국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건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이미 기본적인 저희의 입장과 생각은 다 있습니다만은 현장의 목소리 또 들으시고 이것을 향후에 국회에서 해당 또 상임위에서 특히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오늘 기재위원님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향후 이 문제를 법안과 함께 예산의 신속한 반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농해수위로 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우리 그 농촌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 국회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들께서도 거의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접근하는 그 방법조차도 잘 몰랐다. 사실 이 쌀값 문제만 해도 우리 기재부와 그러니까 정부와 농민이 접근하는 시각이 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쌀값을 물가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이나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값을 가격, 그러니까 이런 물가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쌀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근본, 그러니까 기본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벼농사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부와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량에 그리 큰 변화는 없었는데 어쩌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쌀값 하락이 있었는가, 이건 누가 봐도 이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농해수에서도 그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실패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우리 농민들의 뜻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 안보에 관한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덜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브리핑이 진행돼야 될 텐데요. 브리핑 하기 전에 전체 이 앞쪽에서 같이 좀 기념사진 찍고 또 바쁘신 분들은 또 먼저 또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념사진 찍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구호 한번 외쳐도 되겠습니까? 네. 쌀값 정상화 촉구한다 합시다. 쌀값 정상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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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정상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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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정리 실시하라. 됐죠?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수급 동향, 쌀 수급 관련 농협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산지 농협의 건의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쌀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쌀 시장은 지속적인 소비량 감소와 농업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 효율 증대로 평년장만 생산이 돼도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그 2021년 경우를 보시면 생산량이 388만 톤, 그리고 재배 면적이 73만 2천 헥타르, 그리고 1인당 쌀 소비량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6.9kg로 나와 있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아마 소비량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며칠 전에 발표한 이제 금년도 재배 면적도 그 72만 7천 헥타르로 2020년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 조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 주에 태풍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금년도도 생산 과잉이 일반적으로 예측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쌀 생산량 및 수요량입니다. 식량을 기준으로 할 때 쌀 생산량은 2020년에 잠시 줄었다가 이제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소비량은 식량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그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협의 RPC 개소수는 약 133개고 그 BRPC, 그러니까 건조 저장 시설하고 단순한 그 식량 창고 같은 경우에 전국에 415개소 정도가 있다고 집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이제 그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쌀 수급 동향이 그 2021년 8월 25일 기준 5만 5천, 그 20kg 기준으로 볼 때 5만 5천 333원에서 금년도 8월 25일에는 4만 1,836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수확기의 그 가격이 좀 떨어지고 단경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은 금년도 상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농협의 경우에 벼농가의 판매로 해서 그리고 산지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매년 생산량의 40 내지 49%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그 49%를 매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풍년의 경우에는 그 민간 RPC가 이제 매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협의 매입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협의 경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산물벼 매입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는 농협 매입 물량 대비 산물벼 비중은 그 표 맨 밑에 줄을 보시면 계속 80%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2021년에는 89%, 그러니까 전체 매입 물량의 약 90%가량을 그 산물벼로 매입을 해서 농가의 어떤 그런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무이자 벼매입 자금을 저희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무이자 벼매입 자금은 우선 무이자 6개월 그 지원 조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1년에 2조 2천억 원을 지원을 했고,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 농협 RPC의 누적 적자는 약 2천억 원 정도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 고품질 품종의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 영농 규모 같은 경우에 평균 농가 호당 영농 규모가 1.3헥타르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녘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품질
같은 품종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그걸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사실은 간접적으로 규모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절차적으로 볼 때 농가를 조직화하고 계약 체결하고 계약 재배한 후에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속 이 물량들은 일정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이제 쌀 문제가 심화가 되고 금년도에 계속 쌀값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직면해서 저희 농협경제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해서 쌀산업발전 TF라는 거를 조직해서 운영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정부의 정책 대안을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정부와 농협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저희가 특히 농협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물벼 같은 경우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벼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대개 보면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지농협의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산지농협 애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격리를 좀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우선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확기가 대비하는데 이제 창고에 물량이 다른 물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수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좀 결손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산지농협 특별 지원을 실시를 하면서 전체 8만 톤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확기에 창고를 확보를 하는데 이제 무이자 자금을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고 6억을 확보를 희망하는 농협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재반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지농협 양곡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벼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농협의 전체 9만 톤에 대해서 235억 원을 예산으로 재정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실천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총 10,000톤에 대해서 시장에서 격리하는 이런 것들을 지난 8월에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시행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회장님의 현장 경영 그리고 RPC 운영 협의회를 통해서 몇 가지 산지 농협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20년에 공익직불제 도입 등 양곡제도 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도 많이 잘 아시는 내용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격리 기준을 발동 기준을 충족할 때 의무화라는 표현이 부재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격리 확정 후에 최종 격리까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러니까 이 어떤 타이밍을 조금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생산량이냐 소비량들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합장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수확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의 수확기에도 이제 구곡 물량 아직도 아까 보고 드린 재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님 현황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쌀값 정상화 TF 팀장을 맡고 계신 신정훈 의원님께서 서울역 앞에서 있는 농민대회를 참석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의 원성을 들었죠. 아마 도청 앞, 시청 앞, 군청 앞 만성적인 야적 투쟁 그 투쟁이 멈춘 지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농민들의 가두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특별히 일반 세미나 자리가 아니고 당대표 원내대표실에서 이 세미나를 갖는 의미는 민주당이 이번 쌀값 문제를 예년과 같이 대응하지 않겠다.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우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먼저 지난번 토론회 때 함께해 주신 여러 생산자 단체 그 대표님들께 감사와 함께 그동안 진전이 없는 정책 그 답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쌀값 정상화 정책 제안에 대한 그 제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연할 것도 없이 쌀은 5천만 국민들의 일상 그 생필품이고 주식이고 또 정부가 관리해 온 그런 공공재입니다. 법에는 헌법 123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농산물의 유통,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업무이고 양국관리법에도 그런 정신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쌀값 동향과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쌀값이 어렵게 달성한 쌀값 정상화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21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쌀값이 8월 15일 조사에 의하면 16만 7천 원대로 이렇게 1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폭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정책으로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2016년도 쌀값이 12만 9천 원이었는데요. 2017년도 15만 원을 거쳐서 18년도 19만 원 그리고 20년도 21만 원대까지 회복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흐름을 제가 좀 간단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 해에는 이미 쌀 수확이 끝난 상황이었고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쌀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재고미는 200만 톤에 육박하는 사상 유례없는 재고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정부도 이 상황에서 쌀값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시장 경리를 37만 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6,600억이 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격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수확기 쌀값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아주 단기간에 선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2만 8천 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15만 원으로 이렇게 그해 18%가 상승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연평균 25,600헥타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생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연평균 668억의 예산이 투입된 생산 조정, 소위 말해서 타작물 재배라고 하는 정책이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그때도 2018년도, 2019년도에도 170만 톤, 120만 톤, 그리고 100만 톤에 이르는 재고미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선제적인 생산 조정을 통해서 첫 해에는 26%, 19만 원까지 올랐고 또 두 번째에는 18만 9천 원, 그리고 세 번째에는 21만 6천 원. 그러니까 쌀값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생산비에 적정한 이윤이 포함된 가격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때 당시에 21만 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쌀 문제가 이번 쌀 문제가 발생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37만 톤의 초과 공급량, 초과 생산량을 경례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7,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21.9%가 하락한 16만 원대까지 지금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과정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적극적인 시장 격리 그리고 선제적인 생산 조정 이런 것이 시행됐던 것이고 2021년도 쌀에 있어서는 사후적 시장 격리 그리고 2월부터 8월까지 한 7개월가량에 거친 그 장기간에 걸친 그 시장 격리 그리고 최저가 입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대비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쌀 시장 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 쌀값이 그 폭락으로 인한 그 농업 농촌의 피해 확산 뭐 이 이야기는 그 농협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추정치에 불과합니다만은 이런 21%의 그 쌀값 폭락은 농가 경제에도 직격탄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관련돼 있는 그 농업계 그리고 또 이 주산단지의 피해가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총 수입으로 보면 여러 가지 추정치가 가능하지만 일단 2022년산 매입 가격이 5만 5천 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1조 5천억 그리고 추가 하락해서 5만 원까지 내려가면 2조 2천억까지 감소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농업의 손실도 역시 약 2,500억 지금 재고미가 전년 대비 94%가 증가해서 36만 톤 재고미가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농협의 손실은 2,5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주산단지의 손해 역시 뭐 아까 반복했던 대로 전라남도나 이를테면 김제시 해남군 뭐 이런 데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얻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풍렬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성립하는데요. 사실 이 공급과잉의 핵심은 지난해 공급과잉의 핵심은 이 소위 말해 단수의 증가에 의해서 이 공급과잉 한 30만 톤의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생산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수가 주도했던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9.7%가 늘어나는데 가격은 21%가 폭락함으로써 풍년 자체가 농업인들의 총소득이 급감하는 소위 말해서 흉년도 힘들지만 풍년은 더 힘든 이 농어촌의 이 쌀의 운명, 농어민들의 이 운명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뭐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쌀값 폭락, 저는 의도된 역주행 아니면 안일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생산 이번에 쌀값 폭락의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다 보니까 쌀 생산량과 소비량이 이 시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고미 또 시장 이 재배 면적 그리고 또 그 시장 격리 이런 다양한 또 소비량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생산량과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잘 아시지만 수학기 이전에 5차례 정부금이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있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평년장만 생산돼도 쌀이 기본적으로 20만 톤이 지금 과잉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어떤 그 과잉 상태를 정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5 작황조사 등 생산량 증대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계 시장 개입을 방치한 그런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문재인 정부 때 그 시장 격리 그리고 그 생산 조정을 통해서 쌀값의 어떤 그 안정화의 효과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서둘러서 재배 면적의 어떤 그 생산 조정 그 타작물 재배
이 정책을 포기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늑장 격리 그리고 최저가 입찰 방식 그리고 또 그 생산 조정 예산의 포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되어서 이번 2022년도 쌀값 폭락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입니다. 저는 수학기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방식의 매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구곡 잔여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전량 격리하고 9.15 적항조사를 기초로 해서 수학기에 초과 생산량 시장 격리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쌀 시장 격리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쌀의 수요 공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발동 요건 충족 시에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시행돼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선제적 쌀 생산 조정 재개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년작에도 불구하고 이 쌀 생산량이 지금 과잉인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시행해 왔던 타작물 재배 사업, 생산 조정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쌀 자급과 그리고 또 곡물 그 자급률 상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만 헥타 그리고 1,200억 이상의 생산 조정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저희는 국회 민주당의 그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가지고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선제적 시장 격리 또 생산 조정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그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그러니까 천분율 내 5.5%니까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들을 물가 당국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쌀이 또 전체 농업 소득의 20%에서 25%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소득인과 동시에 지방 경제의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주요 품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쌀이 시장에 의해서 일부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지만 지금 쌀의 폭락 상황은 무정부 상태, 소위 말해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시급하니 해결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 입법과 예산 활동을 해 나가서 내년에 이 쌀값, 올 가을 수학기 쌀값부터 이 문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또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예. 그리고 유성군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님, 신정훈 원내 선임 부대표님, 그리고 우리 윤준병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김소웅 의원님, 김희재 의원님, 우리 230만 농업인의 마음을 모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기준가액을 마지막 목표가격 기준인 쌀 80kg 21만 4천원을 준용하고 양곡관리법 하위 규정인 양곡수급 안정 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3분기 연속 1% 이상 상승 시 공매하고 5% 이상 하락 시 5%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규정상 발동기준 쌀 80kg 21만 4천원으로 볼 때 3분기 연속 1% 상승 시에는 22만 420원이 발생되고 기준에 5% 이상 하락 시 20만 3,300원이 발생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금년 수학기 적용은 힘들겠지만 이유를 위해서라도 시장 경영의 의무 조항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16조 5항에 있어서 수학기만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단경기 하락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불리 고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16조 3항 미국의 수급 안정 및 타작물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의 수급과 쌀값의 안정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신종원 의원님 발표에 따라서 헌법 제 123조에서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이익을 보호한다. 이에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관리의 주체로서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에 통해서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모든 수단과 예산을 동원해서 법률에 근거한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는 농민은 정부를 믿고 고품질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230만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명기 회장님도 한 말씀. 눌러주십시오. 밑에 보면 마이크 옆에 보면 온오프. 예, 저는 제일 지구 끝털인 정남진 자흥에서 왔습니다. 새벽밥을 2시부터 먹고 이렇게 왔는데 전번에 한번 토론회를 한번 여기서 이제 가진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지적 사항이 제가 이제 제일 많았던 걸로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이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이 와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예면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 농민들한테 이렇게 다 돌아온다는 이런 부분을 지금 체험 아닌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심정이라면은 사실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농협이나 진정성 있게 오늘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전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농협이나 이렇게 예면하는 농협도 예면하고 민주당도 예면하고 국민의힘도 이제 예면하고 이런 상태여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찹찹합니다. 오늘 참석할까 말까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알릴 곳은 알려야 되니까 사실 잘못된 현장은 알려야 되니까 현장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은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이런 자석에 나가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이런 단체 생활을 이렇게 쌀 생산자 하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추대되다시피 해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농촌의 현 실정을 이야기하자면 3분의 1은 생산비입니다. 생산비고 3분의 1은 또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경작하는 농경작주가 이제 차지하는 이제 그런 비율로 이렇게 한 45년 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거에 이제 깨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도 심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농자재 값이 이렇게 2배로 폭등하는 등 지금 농촌에는 쌀값이 지금 45,000원, 51,000원 정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이라면은 거의 쌀농가는 파산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전체 50%가 파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함이 이대로 그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다수니까 진짜로 나서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정부가 말을 안 들어주면은 집회라도 같이 이렇게 하고 머리라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농 가족농을 비롯한 전체 쌀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 사단법인 전국쌀 생산자협회 회장 김명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되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조생종 조벼 수확이 시작됐는데 들녘이 온통 울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크게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들녘의 비명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농림부는 9월 15일 작황조사 결과 현재 재고량 조사 통해 9월 말 양곡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재고미와 신곡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만 맡겨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 주었으면 합니다. 농민들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농성도 하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장 격리 과정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배터리가 다 돼본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아무튼 뭐 말씀 그 내용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쌀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격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미진한 것 같고 학자들의 해석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회원들 자체도 이렇게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디가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쌀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격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해도 작년에도 우리가 이맘때쯤 쌀값이 조생종 벼가 추석 전에 72,4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 시장 51,000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이익금은 아주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한테.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현장에서 겪어본 게요. 농업 정책이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어느 판에 줄을 서야 되는 건지 타작물 재배 같은 것도 그래왔고 더더군다나 엊그저께 우리 집회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구구절절 그 민중당인가요? 정의당인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우리는 귀에 와 닿거든요. 5년간 정권 잡으면서 쌀값 하나라도 좀 쌀값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부분은 노동자를 대표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우리 민주당이 좀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좀 계획적으로 좀 해줬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익적 직불제 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차라리 내비뒀더라면은 1조 4천억으로 이렇게 막다른 길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보호장치라도 있을 텐데 그 보호장치마저도 이제 없애버리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쌀뿐만이 아니고 좀 우리 여기 있는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쌀 농산물도 하루빨리 원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최소한의
농민들이 그 피눈물 나지 않는, 노타리 치지 않는 그런 농사를 할 수 있게 좀 대책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들. 앞으로 쌀값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1차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은 아마 이 이하로 더 떨어진다면 더 많은 혼란들을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구절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전남 보성지업장입니다. 전 직전 RPC 그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보성농협 문병환입니다. 먼저 저는 그 양국 관리는 국가 사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가 담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가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이렇게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우리 윤준병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책 제안해 주신 이대로 입법을 빨리 해 주셔야 내년부터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와 있지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로 이렇게 개정해 주시고 또 몇 가지 수정해 주신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에 따라 수확기의 미국을 매입하도록 하며 아주 이 두 가지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는 부담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이렇게 입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데 우리 농 관련 단체나 농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아까 국가 사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쌀 그 변동 직불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취지가 가격이 수입 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국내산 쌀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걸 전제로 이 법을 나는 개정을 했다고 봅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변동 직불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대신해서 국내산 쌀들이 원가가 떨어지면 가공 협회랄지 뭐 가공식품을 하는 이 식품 회사들이 또 개발해서 식품으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이제 법 개정을 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공익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쌀값이 떨어졌었을 때 어떻게 쌀값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장경리제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작동을 제대로 안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은 작년 11월 23일 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현재 당 대표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빨리 시장 격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와 덧붙여서 생산비가 오르고 있으니까 요소수 사태나 이런 거에 올라오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요소수 사태나 이런 것들은 대책을 강구해 줘서 고맙게 느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후보자가 집권 여당 후보자가 안 들어버렸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기재부에서 말을 안 들어줘 가지고 일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시장 격리 해라 뭐 이리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 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렇게 격리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법에 의해서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뭐냐? 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게 엉터리 법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주체인 기재부가 말을 안 듣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건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이 빨리 법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식량정책국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신정은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RPC를 도입했었던 게 1992년도인가 도입을 했었을 거예요. 92년도에. 이것도 그 전에는 농협들이 임도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6월이 시작이 되면서 RPC를 왜 도입을 했느냐. 소비자에게 고품 질사를 공급을 해드리고 농업인들에게는 고령화된 농업인데 그 어떤 농작업 하는데 일손을 도와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RPC를 도입을 했는데 이 수급 문제를 RPC가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농업계 모두도 RPC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5%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 시장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봐보면은 작년도에 벼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벼로 전남의 평균 가격이 RPC 한 64,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전농에서 쌀 생산자 협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45,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시세가. 그럼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40kg 저격 한 푸대에 2만 원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 5% 하락했을 때 시장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 취지를 살려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4,000원에 매입을 했었을 때 5%를 하락을 하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올 가을에 그 수확기에 시장 격리를 할 때 그래도 6만 원대 지금 농협에서 이야기 5만 5천에서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6만 원 정도의 그 입찰 가격을 예시를 해야만이 농업인들에게는 그 소득에 도움이 되고 쌀 가격이 안정이 되지 역경매 방식으로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쌀 가격을 안정을 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쌀 가격이 하락한 여러 가지 요인이 뭐 격리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게 통계가 지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 오류가 나오게 된 게 뭐냐면은 작년에 소비량 측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소비량 측정이 왜 잘못됐냐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었는데 그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도 이번에 이 사태만은 재난지원기금을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상공인들한테 보상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해봐 주시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신정훈 MC에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농민들은 억울한 게요. 변동직불금 제도가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내용을 비교해서 직불금이 작동했었을 때 얼마가 돈이 들어가느냐. 1조 한 4천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지고 이 재난지원기금 이 비슷하니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또 위기가 또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년 동안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마지막은 좀 그렇습니다만 안정되게 쌀값이 유지됐던 내용들이 잘 작동되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내용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꽤 의지에 따라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마련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나하나를 다 보고 이게 앞으로는 정책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또 농민들이 예전에 쌀 변동 직불제 시절에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수준 이상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해수위의 위원님들도 지금 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 제도를 하고 농민들이 말로만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생의 가장 핵심이 근저에 깔려 있고 앞으로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유지돼야 될 핵심 품목이다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하나 잘 새겨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1220억이 22억이 수입쌀 예산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쌀이 무슨 말씀이시죠? 예산 브리핑을 했는데 예산 증액 중에 4천억 원 증액됐는데 1222억이 수입쌀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쌀 값이 올라서 한 4,300억 정도에 사왔던 쌀값 작년에 사왔는데 올해는 5,500억 정도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 정도 수입쌀 값이 올라서 예산을 그렇게 이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서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 쌀은 폭락해도 이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입쌀 예산을 이렇게 늘려놨다라는 게 참 농민들이 보기에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쌀 문제 지금 뭐 쌀가격 문제는 이제 시장 격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시장 격리 정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이게 시장 격리 제도화되지 전에도 시장 격리는 했었고 근데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제도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면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런 상황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 시장 격리가 성공한 건 2017년도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에는 이러이러하면은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어떤 그 책임이나 이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강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법으로 이걸 강제화하는 걸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또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 사실 그 재량권을 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라고 재량권을 주는 건데 재량권을 악용하니까 재량권을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격리만 가지고는 이 제도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목표 가격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쌀은 목표 가격이 있었어요. 한 52년 이상을 추곡춤에도 그렇고 변동직불제가 있을 때도 근데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목표 가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격리를 한다는 거는 그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데 그 가격을 지지하는 가격이 뭐냐라는 거죠. 그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과거 변동직불금 목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5년 동안 어떻게 해갖고 결정을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경리에서 그 가격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를 맞춘다는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취급한 게 이제 햅쌀 가격이죠. 햅쌀 가격이 여주, 이천, 철원 이쪽이 이제 그 RPC에서 수맥 가격을 정부에 제일 먼저 결정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8월 중순이면 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제 추석 물가 대책으로 추석 물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쌀값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게 이걸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가격을 지지하면은 생산이 문제가 아니냐, 지금 생산 과잉이 문제인데 생산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생산 조정제는 뭐 농민단체에서 일부 반대하기도 하는데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근데 이제 생산 조정제가 한시 예산으로 3년마다 뭐 하고 또 그만두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전략자금 직불금이라고 해갖고 그 밀하고 그 분질미 이거고 이제 콩하고 분질미하고 밀 이게 같이 농사를 지면 전략자금 직불금 250만 원 주겠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편성을 해서 올해 대충 계산해보면 한 1만 헥타르 정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늘리고 이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생산 조정 자연스럽게 좀 농민들이 그도 갈 수 있게 유인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그리고 예산도 250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 생산 조정할 때 300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345원 줬죠. 그 정도 맞춰서 예산도 좀 늘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걸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민감 문제가 이제 수입쌀이죠. 근데 사실은 뭐 수입쌀 우리가 이제 밥쌀 문제에서는 수입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제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뭐 한 4만 톤 정도 이제 수입을 하니까 근데 이것도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이럴 때 농민들 정서가 있으니까 밥쌀 수입이라든지 뭐 방출이나 이런 것들 좀 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과거 저희가 뭐 한 10만 톤 이상도 이렇게 밥쌀 수입하다가 쌀값 폭락하면 막 대폭 2만 톤까지 제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민들 정서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부동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승수 대표님. 네, 하승수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현장에 좀 다녀봤는데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쌀 수매를 해버리면 아마 그때는 진짜 뭐 분노나 실망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어떤 현 여당만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이 됐고 신정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이 돼서 윤석열 정권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쌀값이 폭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야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일단 초단기적으로 국어하고 수학계에 나오는 신곡 빨리 선제적으로 정말 아주 파격적인 시장 격리를 해야 될 건데 과연 농림부가 이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일단 그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이제 공공비축 신정훈 의원님이 공공비축비 매입 방식이 결국 시장 가격인데 그 시장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 수학기 시장 가격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지금 쌀값이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이전 시기에 어떤 특정 시기를 잡아서 시장 가격을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에 쌀값이 정책의 실패로 하락한 상황인데 그 정책의 실패 때문에 하락한 부분을 농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 법에서는 지금 시장 가격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고, 시장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실은 좀 유연하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가격을 현재 가격이 아니라 쌀값이 좀 폭락하기 이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국관리법 개정을 해서 이제 자동시장 격리제를 법제화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2019년도에도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그게 이제 농림부 고시로 가고 농림부가 법을 집행하는 단계로 가면서 자동시장 격리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에 와서 자동시장 격리제를 법제화한다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그렇게 법제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자동시장 격리제가 도입됐다는 걸 어떻게 보면 재차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동안 자동시장 격리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켜졌다면 그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법안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령에 위임한다든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양국관리법에서는 다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자동시장 격리제를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양국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응분의 조치라고 저는 국회가 취해야 될 응분의 조치다. 그래서 더 이상 시행규칙이나 농림부 고시나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최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그런 여기 뒤에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의견을 오늘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조문을 꼼꼼하게 한번 이번에는 만들어서 더 이상 정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농림부 입장에서도 아마 법을 집행할 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라든지 타 부처하고 협의할 때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좀 여지가 있으면 타 부처에서 협조를 얻어내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은 최소한 양국관리법 부분은 최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법률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더 이상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그 가격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제 지금 농민들 이야기는 지금 최저임금법은 있는데 왜 최저 가격은 보장이 안 되냐, 농산물 가격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과거의 목표 가격 같은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좀 어렵다면 일종의 최저 가격, 그래서 시장 격리 요건도 좀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격리 요건을 정한다든지, 그 최저 가격이라는 건 생산비하고 최소한의 어떤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가능한 가격, 이렇게 좀 저희가 좀 한번 제도를 약간 전환을 해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예, 김중인 연구위원님. 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인입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은 상당히 이제 그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쌀 가격 그 하락 추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지금 순기별로 1% 이상씩 하락하는 것이 지금 5번 연속 계속됐고요. 네, 그 순기별로 가격 하락하는 그 정도가 1% 이상 하락했던 것이 5번 이상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국관리법을 제정할 때 상당히 이제 가격 하락이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했던 것이 순기별로 1% 떨어지는 것이 3번. 그러니까 순기별로 1%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실제 과거 10일입니다. 네. 이게 한 달로 치면은 5%입니다. 이 지금 가장 최근에 이 한 달 가격 하락폭이 5%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격 하락이 커서 이제 절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신고 가격에 햅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면 이 구곡의 가격, 결국 단경기 때 가격이 이 수확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곡과 구곡이 특히 수학기 때는 일부 좀 이제 교체가 좀 됩니다. 신곡을 쓰다가도 이제 구곡을 일부 좀 대체해서 쓰기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곡 가격이 당연히 가격이 신곡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격 하락에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쌀은 워낙에 이제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폭락하거나 또는 뭐 그런 적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폭등하는 것도 사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쌀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목표는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려서 그 어떤 적정 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물론 이제 쌀 가격은 우리 농가분들이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 돼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쌀 가격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에 양곡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장 격리에 대한 기존에는 좀 자의적으로 시행되었던 시장 격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어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시장 격리를 시행하면서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공급 과잉 규모를 추정할 때 결국 이제 신곡 수요량이 나와야 공급 과잉 규모가 나오는 것인데 이때 이 신곡 수요량을 추정할 때 최대한 어떤 논란 없이 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봤을 때 이 신곡 수요량을 추정하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정밀화해서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그 과잉 규모가 좀 더 큰 것으로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곡 수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정밀화하는 방법.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도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모든 품목들이 그렇지만 이 가격에 사실은 뭐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요가 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수요에 상당히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효과들도 이렇게 좀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신곡 수요량 추정을 좀 더 정밀화해서 공급 과잉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격리의 어떤 시기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좀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좀 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사실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재고량이 뭐 7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 7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쌀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6년산의 경우에 2016년산 12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때 7월 말에 재고 대비 지금이 한 65% 정도 많습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그만큼 많고요. 뭐 어떤 통상적으로 한 달간 소비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까이의 쌀이 지금 남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고가 어떻게든 소진되지 않는 한 어떤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상황도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면적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0.7% 주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지금 작황 상황을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조사치, 예를 들자면은 벼 나달이 생성된 그 숫자나 그리고 기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올해도 작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벼 나달수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보다 대략 한 0.9% 정도 적기는 한데요. 전년 그 단수가 530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평년 또는 최소한 평년 이상의 예를 들자면 평년이 이제 521kg인데요. 최소한 이제 평년 이상의 적항을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올해도 이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잉된 그 쌀을 어떻게 빨리 격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곡도 과잉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구곡 과잉 재고를 밑에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곡 과잉 규모만 격리를 해서는 사실 가격 반등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곡 재고가 쌓여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그런 이제 그 격리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사실은 수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그 속도를 좀 늦춰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자조금 등으로 최대한 이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 1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결국 사실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벼를 타작물로 전환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제 기존의 우리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의 한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지속될지 이제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 정책을 펴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거고요. 저희가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면 최소한 4년 이상은 되어야 타작물 전환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타작물 전환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작물 전환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세우고 있는 그 이제 자금률 목표치에 대비해서는 농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지 전체 규모는 유지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논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벼의 어떤 작황 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비축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지금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을 통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급적 오늘 오신 이제 전문가님들 또 현장의 지도자님들 의견을 다 들으려고 의원님 정책 제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쌀값 관련 토론회가 여당 중심 한번 야당 중심 있었고 오늘 오후에도 또 마련돼 있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그 쌀수급안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단체분들과 자리도 하면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또 나름의 부처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아까 파격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고 이게 비이상적으로 그 쌀값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17년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그만큼 정도의 효과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 다음 주 태풍 예보도 있고 아직 작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공공비축을 올해 10만 톤을 증액을 하면서 매입하는 것도
어제부터 8월 31일부터 매입을 시작하도록 하달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 9월 16일부터였는데 조금이라도 20만 톤이라도 더 빨리 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대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그 작년부터의 이렇게 이어왔던 부분들을 좀 반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들 말씀하셨습니다.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작년 수학기 때 어떤 그 판단에 오류랄까요? 어떤 그 추정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요번에 저희가 그 농협이나 민간 재고가 그 수치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실측을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측을 1차적으로 해봤더니 크게 그 민간 쪽에서 얘기하시는 재고량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물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현장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물량이 왜 이렇게 재고가 많았을까? 작년에 27만 톤이 초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37만 톤을 매입을 한 상태인데도 작년보다 한 18만 톤, 19만 톤이 많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생산에 대한 추정이 틀렸을 수도 있고 소비량이 급감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20년에 공매를 하면서 그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에 공매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과잉이라는 분위기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심리라는 게 상당히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조금만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조금만 넘쳐도 엄청 넘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때부터 약간 오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재고가 올해 수요량 추정하고 올해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좀 정말 정밀하게 보고 수학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곡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구곡을 쓰면 어떤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10만 톤 추가하는 것도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농협이 그래도 자체적으로 9월 말까지 구곡이 시장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9월 내로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대책 안에 일단 저희 생각은 구곡을 어떻게 할 부분, 그 다음에 신곡의 초과량과 얼마만큼을 17년 사례처럼 더 해야지 쌀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대책을 조기에 빨리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대책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빨리 좀 더 그때 17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밖에 없다. 이 방법은 그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오늘 제안해 주신 것도 보면 타작물도 법에 계획을 넣자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제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벼를 적정면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필요할 부분이고 다만 이제 과거에 세 차례에 있어서 논타작물 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있었던 한계를 좀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 목적을 한시적으로 쌀 수급 균형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쌀이 수급이 균형이 됐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연장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포인트 같고요. 그래서 어떤 체계에서 좀 반영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이면서 쌀 수급도 맞출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 분야의 직불 체계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직불 체계 이걸 직불금으로 넣으면 어느 정도의 그 직불이라는 식량 안보의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략 직불이라는 걸 넣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20년에 논차작물 사업을 다시 살펴보면 사업량으로는 7만 7천 헥타르가 3년에 그러니까 연 2만 6천 헥타르가 이루어졌는데 그 3년 동안의 재배 면적이 준 거는 2만 8천 헥타였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 당시는 많이 줄었는데 18년에 가격이 또 좋으니까 또 덜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농지 전용으로 해서 면적 감소가 된 게 2만 5천 헥타입니다. 그러면 벼재배 면적이 2만 8천이 줄었는데 농지 전용이 2만 5천, 사업량은 7만 7천.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과연 제대로
벼재 면적을 줄이는데 다 쓰였는가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뭐 얘기로는 어떤 한 농가가 벼와 콩을 심고 다음에는 돌려짓기를 하면서 또 보조금을 뭐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뭐 있는 점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신규로 어느 농지 하나를 들어왔을 때에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략 집부를 하면서 좀 의무를 부여하고 하는 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단지화를 해서 단지화를 하면서 그 기계화라든가 재배 배수 개선 이런 여러 사업들이 연계가 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전략 집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이제 관건이 될 부분이 양곡관리법의 자동화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동 의무화를 해놓으면 농림부 직원은 편할 수가 있죠. 당연히 기재부하고 매일 부딪히는 게 힘든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쌀의 수급 안정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자동 의무화를 했을 때 우리 농가분들이 안 그래도 벼가 쉽고 다른 것보다 좀 자동화가 많이 되고 기가되고 좀 그 노동 시간도 적게 들고 해서 쏠린 현상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구조적 공급 과잉 결국 심화시킬 거다라는 우려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상황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걸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번 수학기 대책을 하면서 격리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수입 밥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하고 특히 저 벼 매입 자금 같은 것도 농협이나 민간 RP 통해서 충분히 농가들이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격리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책임자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이 아까도 나왔지만 최저 가격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락이 벼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 분 실무자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저희들하고는 정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렇게 물론 그 행정도 했을 때도 이렇게 행정부 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분리시켜놓고 뒤에서 뭐 이렇게 수입사를 저가로 판다든가 방치한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데 기재부 눈치를 본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니고 또 이렇게 제가 봐서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투구는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진짜 농가들한테는 진짜 돌멩이 맞은 기분이에요. 개구리가.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내일 모레라도 당장 이렇게 그 신곡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그 준하는 가격이 안 오르는 상승 안 하면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RPC에다가 그 수매할 정도 수매하라고 맡긴다. 이것은 그 현장 그 가격 그대로 적용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현장감이 떨어지고 제가 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제가 돌맞은 기분이라 이 이야기를.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분 좀 우리 그 간담회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요 아주 구구절절하고 다 좋은 얘기지만은 지금 한 달 후에 쌀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바로 시장님 조치할 것인가 이미 작년에 재고쌀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앞으로 한 달 후에 대책을 뭐 법을 만들고 이건 우리들 나중에 1년, 2년, 3년 후에 얘기고요. 당장 한다고. 그리고 딴 가지 우리 신정원 의원님이나 이현택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기초농산물 말입니다. 시장 가격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가격 5년 전 통계치를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데 앞으로 농산물도 원가 분석을 해서 원가 개념을 도입을 해야지 자꾸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가격 앞으로 우리 신정은 의원님이나 이현택 의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고스란히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김종인 박사님께서 아까
재고미가 2017년, 16년 상황보다 더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무슨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7월 말 기준으로 7월 말 기준의 재고미 2016년, 2017년대 일단 쌀 누적 재고미가 그 200만 톤 가까이 지금 그 기록에 그 자료에 보면 170만 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재고미가 그때보다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네, 저희가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는 농협하고 그다음에 그 RPC 연합회 3개사가 그 리포트하는 그 재고량을 총합한 것이고요. 그때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그 근거 자료 네, 하나 네,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실 역대 지금 재고미 상황 정부 자료로 보면 2017년, 16년이 가장 재고미가 많이 쌓였던 그 상황이고 그거는 정부 양곡 재고가 170만 네. 톤이었고요. 지금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간의 RPC 유통하는 네네. 그래 여하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줘 보시겠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에 그 자동 시장 경리 제도가 과연 만능이냐, 그것만으로 가격이 먹힐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농림부에서는 자동 시장 격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농민들이 더 많은 쌀을 재배할 거 아니냐 하는 또 기재부 논리를 또 가지고 또 이야기하세요. 물론 시장이란 것이 가격에 의해서 재배 면적이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되지만 올해 지금 이 쌀 재배 면적이 늘었다가 올해 또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늘었다 줄었단 말이에요. 난 이 통계가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도는 어떤 요인으로 6천 헥타가 늘고 올해 또 줄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응? 그 가격 변동하고 전혀 지금 관련 없이 지금 이 변동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쌀 가격이 이제 크게 장기적으로는 쌀 가격이 재배 면적에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쌀 재배 면적은 법령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갖고 논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굉장히 경직되게 바뀌죠. 물론 쌀값이 떨어지면 농사 덜 짓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이 쌀에 대한 가격 관리 이 문제는 전혀 목표가 없고 그냥 쌀 그 수급에만 지금 정부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올 가을에 우리가 법제화하든 시장 격리를 하든 정부가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시장 가격을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장관도 답변 못했으니까 우리 국장도 답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을 올 가을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로 상승시킬 거냐 유지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밝히지 못합니까? 어느 것이 적당하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한 21만 원대인 작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유지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현재 떨어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정상화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만한 수치가 얼마다라고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에요, 가격. 정부는 가격과 동시에 수급도 중요하죠. 수급. 근데 수급은 만성적인 지금 구조적 과잉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잉을 털어내기 위한 면적, 재배 면적의 그 총량의 어떤 조절이 필요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시장 격리, 사후적 시장 격리해서 7,800억씩 쓰는 것이 맞느냐? 소위 말해서 사전적으로 생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정밀한 예측과 조사를 통해서 생산 조정을 하는 게 맞느냐?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1,000억 미만으로 지난 3년 동안
무난하니 쌀을 유지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산 조정이 갖는 의미는 수량과 심리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단체한테는 그런, 우리 생산자 조직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생산 면적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쌀 문제는 정부 기능하고 민간 기능이 같이 서로 호흡을 해줘야지 저는 이 작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3년 동안 네. 생산된 양이 12%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상 수익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팔고 남은 다음에 그 후곡을 그러니까 그건 총량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봐서는 자, 이제 제 이야기 마무리하고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도 상황, 2018년도 상황, 2019년도 상황, 2020년도 상황까지 민주당 정부가 쌀 관리를 그런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왔어요. 이 부분이 그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못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책임 큽니다. 크지만 그 정책의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고 내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당 후보가 주장했고 또 윤석열 야당 후보가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 시장 격리가 안 됐던 이유, 이것은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권력관계입니다. 이 엄중한 문제를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안 찾아지지 않습니다. 법 규정을 바꾼다고 해결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리 확보해도요, 생산 조정 예산을 국가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겁니다.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줘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 속도나 방향이나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법령과 예산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말씀 뭔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국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비애가 있습니다. 비애. 근데 이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법규 만들 겁니다. 중점법안으로 해서 지금 강제조항 의무화를 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자, 올 가을에 국가 예산에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1,500억을 증액시켜서 4만 헥타 격리 생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전한영 국장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 세우는 예산 절반도 못 썼더라고요. 생산 조정 예산을 절반도 못 썼더라니까요. 다만 거기에서 정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마무리 지면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다 나왔긴 나왔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풀려고 하면 정책 플러스 정치가 작동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TF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여러분들하고 더 이야기를 잠깐만 200평에 5만 원을 받으면 사실 그 14만 5천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 원 받으면은 14만 5천 원이 적자인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예. 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예, 30초. 예. 무슨 얘기냐면요, 국장님. 지금 전부 다 생산자한테 전부 이랬는데 지금 RPC 입장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짧게 중요한 게 공공비축 수매 가격은 정부가 결정을 하죠. 요 혼대
이 오기 때문에 농업인들하고 통계청 그래 통계청이 그다음에 신곡 시장 격리를 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2021년 산 구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법대로 한다면 지금 시장을 안정을 시키려면 구곡을 17만 톤을 싹 걷어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곡과 신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9.15 작황 조사를 보고 나서 시장 정리를 할 때 그때 다시 혼동을 연다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왜냐하면 신곡 2022년 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2021년 산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짚어주고 넘어가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또 하실 말씀은 공식적인 회의는 끝내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9월 달에 있을 정부의 어떤 시장격리 대책에 구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또 신곡이 포함되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한 가격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할 거냐. 또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로는. 그 다음에 이제 입법화 문제가 또 정기국회 때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농업계 대표자님들 또 전문가님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